네, 5월 28일 김윤재 뉴스인 두 번째 코너 김종대의 정치 풀 악셀입니다. 김종대 전 의원이 운전석에 앉아서 정치 현안 제대로 밟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동반석에는 정호김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여기 처음이라 컨셉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운전하면서 막 밟아요. 네. 그 좋은 얘기가 나왔을 때. 좋은 얘기? 그러니까 그때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시고. 네, 네.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하시고 이제 의미 있고, 예, 재미 조금 있는 이 얘기는 키워야 된다 할 때는 제가 밟아 이래거든요. 저희가 이 선거전 마지막이다 보니까 또 진보 보수 정치인의 대화를 하면서 어떤 마지막 쟁점들 짚어본다는 차원에서 정호김 의원님 모셨는데요. 그래서 처음 저희 유튜브 출연이신데 네. 한번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저 카메라 보시면서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저도 이 프로그램을 자주 봅니다. 오. 김종대 의원님께서 그 복장을 하시고 재미있게 또 우리 김 앵커님께서 그 진행을 하셔가지고 네. 재미있게 보았어요. 영광입니다, 네. 의원님. 네. 보수가 보는 진보 매체 야, 밟아. 밟아. 특히나 김종대 의원님의 코너를 재밌게 보신다고 하니까 네. 오늘 제대로 된 감사합니다. 인연이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희가 대선 전에 이제 마지막 정치 풀악셀 이어가지고 또 두 분을 모셨다라는 제가 취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일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됩니다. 목요일, 금요일 이번에는 특별하게 평일에 다 치러지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또 투표는 시민의 힘, 유권자의 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 투표 인증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2.3 계엄을 겪으면서 시사인 기사를 모아서 만든 책이 나왔습니다. 지금 제목하면 다시 만난 민주주의 12.3 비상계엄에서 파면까지 광장의 빗으로 다시 쓴 역사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시사인 편집국 기자들이 함께 만든 책인데요. 저희 사전 투표 인증을 지금 보내주시면요. 다음에 자막 나가고 있는데 5분 뽑아가지고 보내드리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 그런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투표함 들어가서 사진 찍으시면 안 되고요. 나와서 반드시 찍으셔야 된다. 투표함 안에서는 찍으시면 큰일 난다. 투표가 무효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투표하면 그 상자고. 예. 또 기표소 안에서. 죄송합니다. 예. 바깥에 나와서 예. 투표함에 사람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아유, 또 제가 부정확하게 말을 했는데 바로 예. 잡아주시는 저희 김종대 친절한 기사님. 바깥에서 찍으시라 이거죠. 예. 예. 네. 잊지 마시고요. 사전투표 하실 계획이세요? 뭐 해야죠. 예. 의원님도 사전투표. 네. 예, 다들 본투표보다 사전투표를 또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제 저희 가장 뜨거운 현안이 이제 3차 TV 토론에서 나왔던 이준석 후보 이야기다 보니까 그것부터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김종대 의원님은 또 현장에 계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정호김 의원님도 이제 오랜 정치 경험이 있으시니까 TV 토론의 중요성 그리고 이 발언들이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확대될지에 대해서 많이 분석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준석 후보는 이제 결과적으로 오늘 사과하는 메시지를 내긴 했었는데 그럼에도 이제 검증하는 차원이었다라는 주장을 내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무증하는 차원이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요, 저는 어제 현장에 계셨던 의원님 말씀을 먼저 오. 듣고 아니 그런데 제가 10시에 그 토론이 끝나고 후보들 백불이 한 10시 반에 끝났거든요. 그거 엄청나게 아수라장 아닙니까? 그 방송국에. 그리고 10시 40분에 전화 인터뷰를 했어요. 오마이에. 예. 근데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심각성을 모르더라고. 아. 그래 오연호 대표가 사회를 보는 그 방송이 됐는데 자 지금 오늘 여기는 선혈이 낭자한 싸움터다. 내가 본 네거티브 이 공방이 처절한 거다 이거. 예. 그러면서 이런 분위기를 쭉 설명해주고 이준석이란 핵폭탄이 터졌다. 근데 진짜냐? 예.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야 저게 뭐 조금 좀 뭔가 잡음 정도 일지 않을까 이런 정도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 그런데 한 11시경부터 경향신문이 탑 기사를 올렸어요. 예. 맨 위에 기사로 이제 이걸 올리기 시작을 하면서 일파만파 확산이 되는데 그땐 무서웠습니다. 어마어마했어요. 이 사건의 폭발력이 시작되게 됐다. 예, 대략 이제 그 방송 끝나고 1시간 뒤쯤 되죠. 예. 이때부터는 어마어마하게 가는데 모든 기사나 공유의 상위 랭크가 다 이 기사가 차지하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왜 권영국 후보가 이준석 40대 윤석열 같다. 이게 또 탑으로 올라왔어요. 예. 야, 그러는 거 보니까 그 이준석 후보가 1차 토론 때부터 다 지켜봤는데 굉장히 어떤 과잉 흥분 상태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그런 연장선에서 드디어 이게 참사가 터진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느낌으로 계속 왔는데 어제 심야에 좀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더니
오늘까지 그 여파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심각합니다. 전 방송에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니까 이런 그렇죠. 전혀 예. 처음 들어보는 언어니까 예. 이건 뭐 불편하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저만 그러겠습니까? 그 어제 그러니까 정치하고 외교안보 이슈이다 보니까 예. 좀 마이크 가까이서 네, 말씀해 그리고 이제 주시면 마지막 좋겠습니다. 예, 예. 토론이다 보니까는 그렇게 치열할 거라고 예상은 했었는데 치열하다 못해서 이렇게 이제 산으로 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였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에 더해가지고 이제 빨간 윤석열 끝나고 파란 윤석열 또 이제 방탄 독재 그게 각 진영에서 무엇을 우려하는지를 아주 정말 굉장히 드라마틱한 용어로 어제 이제 구사하면서 서로 이제 그 하나의 난장을 벌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한 그 표현은 굉장히 부적절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충격을 받았다 그러는데 근데 그 얘기가 이제 그냥 이렇게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고 그 정치적인 의도는 소위 그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과거의 이재명 후보라든지 또 뭐 그 아들이 뭐 댓글에서 했다라고 사람들이 의심하는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증거로서 드러난 것까지는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네, 확인된 게 없습니다.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환기시킬 생각으로 정책 토론도 중요하지만 정치인의 이런 어떤 뭐 자질 품격을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거를 하나 간과한 거는 그렇다 그래서 본인이 사용된 용어를 똑같이 하다 보면은 본인도 그 정도 수준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 우리 주권자들이 그런 부분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도 지금 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네요. 이게 말입니다. 3차 토론이 예. 얼마나 이게 좀 황당하게 갔냐면은 제가 대기실에 있었잖아요. 그 각 네 개 방에 각 후보들 수행팀들이 가 있었거든. 근데 묘하게 MBC 그 건물에 옆방하고 창문이 터져 있는 거야. 벽이. 들렸다고요. 그래서 저쪽은 아, 막혀 그래요? 있는데. 그런데 옆방이 국민의힘 방이었는데. 예. 권영국 후보 옆방이 김문수 방, 김문수 후보 방. 예. 그랬는데 저기 그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어떤 도발적이고 자극적인 언사를 쓸 때마다 야구장에서 왜 그 저기 뭐냐 와 하는 함성 소리 있잖아. 약간 경기를 보는 듯한. 이게 2시간 내내 이어지는데. 예. 그런데 우리는 차분하게 봤거든요. 우리 한 10여 명이 가가지고. 그 우리는 박수 치고 이런 것도 없이 뭐 잘한다. 좋네. 뭐 이런 정도였는데 옆방에서 함성 소리가 나가지고 와당탕 놀라. 이건 뭔 소리야? 그런데 2시간 내내 들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 네거티브 할 때마다 저쪽은 열광하더라고.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는 굉장히 이게 분위기가 좋았단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어. 1차 토론 때 착한 김문수라 그랬다고. 예. 그래가지고 내부에서 부글부글 끓었다 그랬다고. 그러면서 좀 공격 좀 해라. 후보 왜 이렇게 착하냐. 이게 그 뒤에 쏟아져가지고 이제는 이걸 저기 공세로 전환하는 게 어떤 전략이 제대로 가는 어떤 그 기준선으로 봤던 거예요. 예. 그러다가 네거티브가 나왔는데 뭐 이낙연 씨가 괴물 이재명이라 그랬다. 그러는데 만세 소리가 난 뭐 3.1운동 일어났습니까?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게 바로 국민의힘 분위기더라고. 와, 그거 다 들려. 어떤 전문가가 그러는데요. 네. 이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마지막 후보 토론이 굉장히 영향을 준대요. 그러니까 아예 나는 처음부터 뭐 1번, 2번, 3번, 4번 마음의 결정을 한 사람은 안 변하지만 그 중도 무당층에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토론을 보고 하는데 솔직히 이번에 주제가 굉장히 많았죠. 일단 이 대선이 계엄 선포가 단초가 돼서 결국은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고 그래서 이제 조기 대선이지만 실제로 지금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제가 보수 정치인인 건 아시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런 뭐 사법 리스크 그 상투적인 용어 외에도 최근에
일련의 어떤 그 뭐 대법원과 관련된 또 대법관 수와 관련된 또 뭐 3심이 아닌 4심제냐 뭐 이런 논란이 결국 그게 지금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스러우니까 그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지금 일단 뭐 100명 그건 철회했다라는 100명은 철회했는데 30명은 철회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법안으로 제출돼 근데 있어요. 이제 그런 일련의 상황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굉장히 이 견제 의식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선 입법 행정을 장악을 한 상황에서 아직 대권에 대해서 지금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이런 의구심이 있어요. 네. 우려감이 있고 심지어는 공포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동안 김문수 후보가 그 자신이 가지는 여러 가지 부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정광훈 목사. 그런데다가 1차 때는 또 말도 상당히 눌변스럽고. 근데 이제 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 두 사람 이상에게 질문을 하고 30초의 답변 시간을 줘야 되는 룰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나름대로 숙지를 많이 해오니까 아마 이제 절박한 국민의 힘으로서는 네. 함성이 쏟아졌나 싶네요. 네. 그런 네. 심리를 또 해석해 그러니까 주시는 네. 거네요. 이 네거티브가 바다에서 표류하는 사람한테 구명정 던져줬을 때 그 느낌 같은 그런 식으로 막 그냥 저기 하나라도 더 한 번만 더 이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이게 야 이런 분위기가 한 방에서는 있고요. 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1차 토론 때부터 계속 봤던 건데 어떤 자기가 자기 말을 못 끊는 듯한 이게 빽뿔 때 여실히 나타나거든요. 이런 걸 좀 보면서 저기 뭐랄까 이 뭔가 자꾸 스스로 흥분하고 이러면서 얼굴도 시뻘갰어 그날. 그래가지고 첫 번째 토론 때 말씀하신 그렇죠. 거죠. 본인은 그때 그때 약을 먹어서 그랬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아니 제일 젊은 사람이 왜 약 먹고 나옵니까? 제일 젊고 감기 건강한 걸렸다고. 사람이. 그러니까 좋아 그건 그렇다고 네, 죠 네, 그런데 그게 얼굴 표정이 아니라 그 뒤에 과정에 그대로 이어졌어요. 자기가 자기 말을 못 끊더라고. 그러면서 이 마인드 컨트롤에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제 이어진 과정도 이게 극우 유튜버하고 저 찌라시에 나오던 얘기거든요. 댓글이나 이런 데서 나돌던 얘기인데 그것도 또 저기 약간 내용을 바꿨어요. 그러면은 평소에 뭘 많이 보는가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윤석열을 봤을 때 무슨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를 보냐? 그리고 극우 유튜버하고 맨날 통화를 하냐? 이런 게 이제 상당히 좀 놀라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준석 후보가 보는 다른 유튜브가 또 따로 있었던 거죠. 이게 가세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그 어제 여러 했던 가지 문제적 발언은 문제적 가세연이 발언이 소스다. 거기가 최초란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거 커뮤니티로 이게 유통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그게. 내용 자체는 없었던 거예요? 그거는 확인된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내용이 다른 게 그때는 남성을 비하하는 거였는데 이게 어느 유통 과정에서 여성 비하로 바뀌어요 또 내용. 같은 그 원본이 그렇게 돼가지고 2차, 3차로 넘어가는데 점점 더 재미있고 점점 더 그럴듯해졌어. 이게 저 버전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걸 물어버린 거거든 덥석. 이렇게 되니까 이 주로 평소에 어떤 경로로 정보 수집을 하느냐 이런 데서도 한번 따져볼 여지들이 좀 많이 생겨난 거죠. 지금 그거는 중요한 문제 의식인 것 같아요. 여야를 떠나서 이게 지금 유튜버 우리도 지금 유튜버를 통해서 이거 유튜버죠. 이 네네. 유튜브는 다르지. 레고시 아니, 미디어가 하는 또 유튜브는 좀 차이가 있다고 그런데 생각합니다. 보니까 이 정치인들이 이 저기 뭐야 팬들도 생기고 예. 또 지금 그 유권자들도 지금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 대한 그런 애착을 이렇게 과감 없이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채널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주 극단적인 사례가 뭐 윤석열 대통령이었죠. 극우 네. 유튜버들.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 근데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도 제가 잘못 들었나? 뭐 레거시 뭐 조작가 왜곡 얘기하면서 SNS를 보라 뭐 그런 얘기 비슷한 거 하지 않았어요? 뭐 기성 언론에 대한 비판하는 그렇죠. 메시지를 근데 제가 썼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일련의 어떤 자정작용이 필요한 대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준석 후보도 이게 지금 뭐 유튜브에서 나온 내용이라고 하시니까 네. 그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정치가 저는 솔직히 오늘 이 자리에 나왔지만 대선의 결과보다도 그 후가 더 걱정이에요. 저는. 어떤 점에서
여러 가지로 그렇죠. 이게 대선이 끝나고 나서 대화합의 통합의 장이 열리는 게 우리한테 유리한 거예요. 그리고 당장의 현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싸움 끝나지 않았. 오히려 더 글쎄. 예. 네. 그 보수의? 상흔이 네, 상흔이 너무 깊어. 이후에 네. 보수의 정계 개편에 있어가지고 사실 많은 보수는 관심이- 개편을 해야 돼요. 개편을 예.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 제가 정말 그 보수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한 사람으로서 보수는 바뀌어야 되는 거 맞아요. 예. 그리고 진보라고 하지만은 지금 저는 민노당. 민노당이시잖아. 예, 예. 근데 김 교수님 옆에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연 우리나라에 보수 진보가 있는 거예요? 진영이 있을 뿐이지. 예. 바뀌어. 근데 아무튼 뭐 다음에 그 다른 당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저는 지금 당적은 없지만 그 한국의 보수 정치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보수는 고쳐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예. 네. 어제 현장 계셨으니까 그 김종대 의원님한테 좀 더 여쭤보고 싶긴 한데요. 예. 어제 여튼 지금 아까 문제적 발언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권영국 후보한테 질문을 하긴 했지만 사실상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것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혹시 나올까봐 대비를 하셨었는지 아니면 아니요. 예. 상상도 못했죠. 이걸 누가 이런 질문을 토론 대비하겠습니까? 본부장이셨으니까. 예. 아니 제가 저 이번에 TV 토론 본부장으로 3번 토론을 다 준비했는데 하여간 몇 년 동안 이렇게 개고생 해본 건 내가 처음인데. 아, 예. 진짜 힘들었어요. 네. 갔더니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라서 이건 뭐 실무 인프라가 없는데 이걸 다 해내라고? 그러니까 참 큰일 났다 이거 하는데 무사히 마친 것만 해도 지금 저는 정말 조상님께 감사드려야 될 처지로 예. 그 정도에 또 어디서 후보가 실수하면은 얼마나 TV 토론팀 뭐 했냐 뭐 별하별 원망이 다 쏟아질 건데 예.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합니까? 예. 그런데 어제 그 현장은 사실은 저런 질문이 나오고 네거티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런 질문에 대비를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단지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팩트 체크 언론 팩트 체크에서 제일 많이 지적당한 게 이준석 후보입니다. 최저임금 차등임금제 그거 OECD 다른 나라에서 한다 그러는 것도 그거 허위 사실로 밝혀졌고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제를 한다는 것도 그건 미국 캐나다 사례를 들었는데 미국 캐나다가 다 금지했어요. 예. 이것도 거꾸로 얘기하고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거 말고도. 그래가지고 오죽하면은 그것도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 거짓말을 해요. 그냥 상식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그러면은 한번 싸붙였잖아요. 장학 퀴즈 하러 나왔냐? 지식 자랑하러 나왔냐? 이래가지고 한번 권영국 후보하고도 있었는데. 그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네. 지식 자랑하러 나왔냐는 그리고 취지의 팩트 질문을 체크 하셨죠. 공방에서 네. 이준석이 전패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후보만이 아니야.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가 노인 공약, 기후 위기 공약, 노동 공약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편에 해당되는 거기에만 정밀 타격하는 맞춤식 선거전을 쓰다 보니까 예. 무슨 얘기냐면은 앞으로는 가운데 좌우가 안 보여요. 이 경우에. 그다음에 양쪽 사이드에서 들어오는데 굉장히 취약합니다. 예. 그다가 이제 팩트 체크에서 많이 당했고 그다음에 또 그런 어떤 그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도 캠프에서 이렇게 필터링을 해줘야 되는데 예. 저같이 이제 방송 티론을 하면은 저도 후보를 통제하는데 거기서는 도대체 원내 정당이 그게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원내 정당들이 아마 다 그럴 것 같은데. 아이고 나는 이거 생각하니까 앞으로 국정도 이런 스타일이 되면은 이거 정말 나라가 큰일 나는 겁니다. 네. 모든 것이 집단지성으로 수구이하고 그 토론을 통해서 의사 결정되는 시스템이 깨져가지고 우리가 계엄 때 그 고통을 당한 거 아닙니까? 야 그런데 똑같아요. 난 이런 게 끔찍해요. 같이 수구이를 해야 예. 되는.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그 기능이 없어요. 모든 게 혼자 결정해요. 모든 게. 네. 결과적으로 이제 TV 토론이라고 하는 게 대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그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긴 한 것 같던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득표를 한번 좀 예상을 해보신다면 실제로 이준석 후보가 10%의 벽을 넘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두 분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예. 그 가늠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어쨌든 대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한 번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진영으로 완전히 갈라져 갖고 양쪽에 아주 최소한도로 잡아서 20에서 25%는 변하질 않아요. 네. 이제 중간이 있는데 중간도 다양해요. 그러니까는 중간에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 중간에서 조금 왼쪽에 있는 사람, 중간에 있는 사람, 중도 중에 이제 이 계엄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갖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미래 정치. 그게 정호김 의원님 같은 분 아니십니까? 저는 이제 계엄, 저는 보수예요. 보수. 예, 그러니까는 김종대 의원님하고 저하고 외교안보로 과거에 토론을 몇 번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외교안보 그렇게 전문가시니까. 그런 얘기를 네. 우리가 하고 앉아 있어야 맞는 그렇지. 거거든요. 원래는 그런 얘기죠. 네. 했어요. 그런데 근데 할 자리가 없어요 이제. 안 해요. 다 저 진영으로 찔려.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턴가 이 사회적인 특히 이 방송의 현상이 정치 이슈를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큰 정치 이슈가 아니라 이러한 어떤 그 갈등의 요소가 되는 논란의 소지가 되는 이게 이제 주제가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이준석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준석의 이러한 비속어죠. 그러니까 여성 혐오적 발언이라고 뭐라고 저희는 해야 될지 주장하고 아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비속어는 안 썼는데 이제부터는 촉스틱은 비속어가 됐어. 그렇죠. 완전히 이런 예, 식의 그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각자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이 사람 이준석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느닷없이 쓴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는 네. 모티브를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권영국 그렇죠. 후보에게 물어봐가지고 그 뭐라 그래? 쓰리 그걸 쿠션인가? 갖고 쓰리 네. 쿠션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보는 유권자들은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 득표율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그걸 그러니까 요번 선거의 결과가 어떠할 것이다라는 거는 대충 다들 짐작은 하고 있겠지만 정확히 그 몇 %. 근데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죠. 몇 가지 관전 포인트.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나 안 넘나 예. 뭐 이런 거. 또 이준석 후보가 10%를 넘나 안 넘나. 심지어는 뭐 15%에 접근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식의 관전 포인트는 있겠죠. 네. 네.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양면적인 문제인데 정호김 의원님이 뭐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진짜 갈라치기 효과가 나올 거다. 예, 이 극우 커뮤니티에서는 환호하고 예. 있습니다. 그 커뮤니티에서 예, 환호하고 있어요. 지금 저기 입당자가 오히려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개혁신당에. 뭐 줄었다라고 하는 쿠키뉴스 보도에 대해서 개혁신당이 반박하는 내용이 반박했는데 물론 확인이 필요하지만 그런데 한쪽으로는 빠져나가고 한쪽으로는 들어왔어요. 밀물과 썰물이에요. 그러면서 당은 특정한 색깔로 더 강화됩니다. 이 현상으로. 그러면은 저기 이후에 우리가 개혁신당이라는 게 처음에 출범할 때 우리가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옛날에 당대표 출마할 무렵에 그 저 개혁보수 그러면서 경제민주화를 말하던 이준석 그리고 대구의 김광석 거리에서 그 국민의힘의 그 오래된 수구 세력을 거침없이 비판하면서 어떤 야당의 당대표도 하기 어려운 발언들을 막 쏟아냈거든요. 북한만 가지고 70년 먹고 산 세력이다. 이런 발언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로부터 보수를 구출하겠다. 이게 그때 김광석 거리에서의 연설이었고 그것이 개혁신당 창당으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보수에 조금 다른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한동안 표를 몰아줬던 건 사실 아니냐 이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왜 깨졌느냐. 그 저 손학규, 이낙연, 안철수, 허은하에 이르기까지 같이 한 창업 동지들은 다 원수가 되면서 나중에 이제 그 이준석이 거꾸로 강성 보수의 김은수하고 공조하는 듯한 모양을 1차 토론에 취해버린 거예요. 거기서 개혁 보수 색깔이 퇴색이 돼버리고 이게 없어지면서 뭔가 그냥 반명의 선두주자. 앞으로 보수의 반명 정서는 내가 거기에 지분이 있다는 이런 쪽으로 전략 방향을 잡아놓으니까 이 이준석은 과거에 개혁 보수 이준석하고는 같은 이준석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후에 득표에서도
계속 한쪽 강성 그 지지층, 극우 지지층 위주로 견고화되고 나머지 이제 좌우 유연성들은 이제 사라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몇 프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격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그 40대 윤석열이라고 하는 표현을 어제 권영국 후보가 썼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준비되어 있는 표현이셨습니까? 아니 준비된 표현도 아니었고요. 예. 사실은 그런 이준석이 아닌 걸로 알았고 나왔다가 예. 토론장에서 두 번을 겪으면서 권 후보 저기, 스스로 그런 예. 느낌을 받고 그렇게 된 이야기했다. 거예요. 그리고 내란 계엄에 비판을 할 걸로 봤는데 3차 토론에 조금 나왔지 1, 2차는 없었거든. 그래서 이런 게 뜻밖이었던 거죠. 예. 예상 밖이었어요. 네.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남아가지고 이렇게 회자될 것이다라고 하는 또 비평가들 이야기들이 많아서요. 앞으로도 계속 짚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아까 말씀하신 보수 재편이라고 하는 키워드도 한번 짚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이제 결국 대선 이유가 더 문제일 거다라는 이야기를 정호김 의원님께서 해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지형에 더 밝으시니까 실제로 이후에는 이 당권 경쟁에 있어서 누가 어떻게 뛰어들고 어떤 갈등이 있을 거라고 크게 좀 구도를 보십니까? 지금 원래 정치는 각자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로서 볼 때는 비판하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해석하고 정당화하고 그러는 건데 재편이 안 되겠습니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친윤계가 지금 필사적으로 살아남으려고 하는데 실제로 21세기에 대한민국의 보수의 정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친윤계가 정리가 돼야 된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일단 그 현실 정치에서는 그냥 그렇게 서서히 또는 순조롭게 정리되는 정치인이나 세력은 아무도 없어요. 거기서 얼마나 뭔가 이제 좀, 피 튀기 있는 투쟁이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현상 유지적인 속성이 있어요. 보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나름대로 또 이 와중에도 다음 당권은 내 차례가 돼야지라면서 그 수순을 밟는 몇몇 정치인들이 눈에 보이는데 지금 대선 와중이라 구체적으로 제가 이름을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보수가 그렇다고 완전히 괴멸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속성상 그리고 정치인들을 또 좀비에 비유하는 사람들도 많던데 죽어도 죽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좀비잖아요. 예, 그래서 과거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와중에는 우리는 패족입니다 스스로 그랬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화려하게 또 부활했죠. 살아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적 요소가 이제 또 생기겠죠. 예. 아마 그 상황적 요소는 새로운 정권이 만들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바꿔지고 단합할 계기를 만들 거예요. 이게 정치라는 건 작용과 반작용이지 혼자 100% 나쁜 세력 또 완전히 100% 절대 무오류의 순수한 세력이 있지는 않아요. 민노당이 좀 비슷하려나? 글쎄 우리는 곧 죽어도 고니까 여기는. 근데 이제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수 재편은 단순히 누가 잡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정신과 문화, 품격, 어떤 가치의 회복 이런 쪽에서 먼저 좀 에너지가 나오고 거기에 맞는 어떤 새로운 혁신 운동이 일어나서 이렇게 재편되는 방향을 예견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요? 사실은 그런 저의 걸 좀, 이상은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그 가치, 문화, 이상 그거가 그렇게 중요한 우선순위를 차지할 것 같지 않아요. 원래 정치학 하셨죠. 저는 경제학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죠. 그러다가 그래서 정치 그러시구나. 행정학 쪽으로 더 정치학을 하게 되면 네. 이 정치는 진짜 왜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치라는 건 포장이에요. 네. 포장. 그럼 결과적으로 철저한 자기 권력 예. 추구죠. 한동훈 전 대표나 이런 쪽에서 힘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한동안은 친윤 세력들이 계속해서 힘을 가지고 당을 끌고 갈 가능성이 이제 물론 있다.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한동훈이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팬덤과 그 세력을 활용해서 얼마만큼 그 당내에 확장성을 보이느냐. 그런 게 이제 변수가 되겠죠. 근데 확장성을 보이려면 한동훈 전 대표도 본인의 스타일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포용하는 자세로 바꿔야 되겠죠. 본인은 지금 굉장히 이제 김문수 후보와 이제 선거운동도 같이 하고 이름이 쓰여 있는 티셔츠도 입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긴 하잖아요. 이제 나름대로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명분과 정당성을 쌓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그 내 뜻과 맞지 않는 후보지만 당을 위해서 이만큼 지금 노력하고 있어라는 거를 지금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자료를 만드는 거죠.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후보가 됐다면 이런 가정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 안에서 계엄이 잘못됐다라고 명징하게 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구도상 한동훈이가 인간적으로 어떠냐 인격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정치 구도상 보수 정당의 입지로 볼 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과연 끝났다 해가지고 당장 이것이 한동훈 중심으로 재편이 될 것이냐. 그건 한동훈의 능력에 달려 있죠. 예, 사실은 오랜 어떤 보수 정치에서는 쉬운 길은 아니라는 걸 일단 인정합니다. 뭐 우리가 그 포세이돈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저리로 가야 사는데 예. 어떤 한 사람이 안 됩니다. 이리로 가야 됩니다. 이러는데 대다수가 욕하면서 다른 길로 우우 가서 다 죽고 예. 한 열 몇 명 살아남았거든요. 그런 게 재난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벌써부터 그 한동훈한테 낙인 찍기가 이제 배신자 프레임 아니겠습니까? 제2의 유승민 트라우마 이런 것들 해가지고 저기 뭐냐 친윤에서 그걸 계속 확산시키고 있고 거기에다가 일단 친윤계를 제거하면 된다 저기 출발이라 그러지만 친윤계가 절대 다수 아닙니까? 아, 그렇지도 않아요. 아 지금 그래요? 예. 왜냐하면 뭐 태어날 때부터 뭐 이마박에 친윤하고 붙이고 나온 거 아닌데 아유, 이마에. 이마에 네. 그렇죠. 네. 예. 근데 그 왜 이렇게 아니, 왜 어제 이렇게 TV 토론 봐서 그래. 이게.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얘기했지? 아니, 이마에 붙이고 이마에. 나온 거 아니요 아니라 그렇기 친윤으로 때문에 하고. 사실은 그 윤석열 정권 때 공천을 받기 위해서 고저 총선 무렵 공천 받을 때는 그래도 반골 기질 있던 사람도 전부 달라지더라고요 그 순간에는. 그 순간에. 네, 그게 사람 심리예요. 그걸 또 나쁘다고 할 수도 없어요. 민주당은 권력에? 안 그랬나? 예. 제가 이런 얘기하면 꼭 민주당 걸고 넘어간다 그러는데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지금 이제 제2의 유승민이라 그러셨는데 조금 다른 게 한동훈은 그래도 세력이 있고요. 거기다 또 지지자 그룹이 있고요. 그런데다가 대체할 만한 그 인물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성격이 다른데다가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재판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제가 볼 때 선을 긋는 작업은 좀 더 분명해지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신속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뭉개고 있다가 지금 오늘날에 이런 현실에 부닥들인 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도 사전 투표 얘기도 하고 지금 이미 당에서 탈당한 사람이니까 나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진작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야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정당이 사람 중심의 정당이 아니잖아요. 정당은 하나의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대선 다 끝나고 나서 결별하면 뭐 합니까? 진주 그런 거 좀 하고. 제 말이 그래갖고 그거 하라고 얼마나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냥 아유. 아니 그리고 개헌 빅텐트를 치자든가 뭔가 이런 것들 새로운 기획이 팍팍 들어갔으면 저렇게 다 이준석하고 단일화에 목매다 대선 끝나는 일도 없었을 거고 오히려 저기 뭐냐 보수 혁신 개헌 빅텐트 계엄 세력과 단절 이랬으면 좀 산뜻한 맛이라도 아니 좀 맞아요. 있었- 그 처음부터 계엄 때부터 선을 싹 걷어봐요. 지금 상황이 이렇지 않아요. 전혀 다를 수 그럼요. 있어요. 예. 네. 근데 그걸 못 하더라고요. 그게 왜 못 하느냐? 왜 못 했을까? 저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유는 있어요. 신세를 졌잖아. 공천도 받고 예. 나름대로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뭐 그 인간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추측에 우리나라가 연줄 사회 아닙니까? 그렇죠. 이 연줄이라는 게요. 외국 교과서에도 나와요. 한국 정치의 정치한국병이라 그래가지고. 네. 연줄이라는 클라이언텔 해가지고서 이게 네. 코리안 디지제였고 옛날 정치학 교과서에 보면 네. 나와요. 나와요. 이게 가장 그러니까 이게 파당 정 정치에 의원님은 연줄이 시원찮으신 아니요, 거예요? 저도 네트워킹이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네. 그래도 그
지성인으로서의 그게 어떤 맞죠. 그 예. 그러니까 진짜 자기, 제가 그렇지. 보수라니까 네. 내가 아, 진짜. 보수예요. 그러네. 네, 제가 보니까. 보수예요. 우리 어. 그래서 안보 문제 얘기할 때 네. 그때 상당히 그 가열차게 그렇죠. 저 토론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지금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지금 이것도요. 네. 이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의 정치인으로서의 품격을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같은 진영에 있는 보수 정치자가들에 대해서 당신 이래서 이거는 아니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기 의원님 말씀 따르면 그분들 가짜 보수라고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진짜는 계엄을 옹호하는- 아니죠. 그게 어떻게 진짜야. 네, 계엄을 옹호하는 보수가 진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저는 네.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내란 종식 그리고 계엄에 있어서 명확하게 선을 긋는 선거가 돼야 되는 게 그렇게 맞다. 하는 게 진짜 보수죠. 예, 근데 예. 한동훈이 그걸 했었잖아요, 처음에. 근데 그때 이제 새가 없어서 네. 그랬는데 이제 그때까지는 했어요. 맞아요. 그거 했긴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뭐 하는지 모르는 시간들이 있다가 책을 냈다고. 근데 여기에 내란 비판이 없는 거야. 아. 그 한동훈이 왜 저 정계 복귀하면서 그 책을 냈을 때 다시 대선 출마하면서 예, 나는 처음에 책이 나온다 그래서 그 계엄 날 밤에 있었던 얘기가 좀 정보가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본인도 수거될 뻔했던 인물 아닙니까? 저 솔직히 창피한데 책을 안 읽었는데 그게 그 얘기가 없어요? 없어요. 그 본인이 다 빠졌어요. 검사였다는 것도 빠지고 다 빠지고. 그러면은 왜 썼냐고. 누가 한동훈한테 뭐 새로운 대한민국 이 얘기 듣고 싶대? 예, 국민이 먼저입니다. 그 책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 이 윤석열에 대한 그 본인의 어떤 판단과 태도가 이게 저기 증발이 되고 네. 나머지 찌끄레기 갖고 썼더라고. 찌끄레기 가지고 그러다가 저기 친윤하고 단호하게 결연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선에 뛰어든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여기서 논쟁은 내란이냐 계엄이냐 이 논쟁이 아니었어요. 그런 논쟁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경선이 있었던 것이죠. 아니 그래도 경선할 때 결별해야 된다고 그건 했죠. 한동훈이 얘기는 했죠. 네. 그래서 사실은 보수를 살릴 수 있는 어떤 드라마틱한 반전. 이제 우린 전략을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대했는데 또 속에서 이제 다른 전략을 또 구사했던 두 인물이 있었으니 친한계 캠프의 두 인물. 아니 친윤계. 친윤계. 네. 예. 그래서 뭐. 이제 결국은 부권 씨. 네. 네. 그러는 사이에 그 저기 경선에 이제 뛰어들면서 정계 복귀한 사이에 친한계가 흩어졌었던 겁니다. 예. 그러면서 저기 그 친한계에서 계엄 저기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던 의원들이 이번에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간 거예요. 아이. 정반대 전향이죠. 그러면서 친한계의 기반이 흐트러지니까 한동훈이 나름 개인기로 선전을 한 건 맞지만 그러나 변화시키는데 이르지 못한 것이죠. 저희가 계엄과 탄핵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끝으로는 그럼 이분 이야기를 짚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이야기인데요. 어제 이제 경찰발로 나온 소식이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등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계엄령 선포 전에 포고령을 본 듯한 CCTV가 발견됐다라고 하는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도 있었는데요. 결국 한덕수 전 총리가 출마하고 지금 했던 모든 행보들이 좀 이것 때문이었냐라고 하는 좀 생각이 들게 하는 보도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왜 절 쳐다보십니까? 아니 제가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네. 하려고 그랬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비밀의 열쇠는 이렇게 푸는 게 맞겠습니다. 친윤계가 경선 때 왜 단일화의 대안으로 한덕수를 띄웠을까? 예. 사실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한 진술은 윤석열 탄핵 심판에 다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국무회의 없었다. 그건 국무회의도 아니었다. 그렇죠. 이러면서 그 계엄 선포의 적법성을 갖다가 부인한 건 한덕수 증언이거든요. 네. 이게 판결문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네. 그렇다면 친윤계에서 한덕수를 왜 띄우느냐는 거야. 오히려 감정을 가질 만도 한데.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됐냐면은 띄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저기 그 직후에 탄핵에서 복귀한 한덕수 대행이 이제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친윤하고 보조가 딱딱 맞아갔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도 안 풀리는 의문이 이거예요. 왜 한덕수였냐? 그 다음에 그 뒤에 한덕수의
저는 어떤 친윤 또 행보는 예. 본인이 공정한 관리자라면 할 필요 없는 일을 왜 하냐인데 여기엔 우리가 모르는 세계, 즉 저기 계엄과 관련해서 그날 진상에도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의 저런 윤석열에 대한 불리한 진술에도 불구하고 저들끼리는 아직까지 우리가 예. 모르는 공유하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진술이 안 된 부분. 예. 이게 우리가 그 내용을 모른다는 데 핵심이 있을 거고 그것 때문에 같이 가는 운명 공동체가 된 거 아니냐. 전 이런 가설적 가정을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저기 이제 와서 보니 그 저 CCTV 그 장면은 대단히 중요한데 예. 응접실이 있고 그때 접견실 같은 거죠. 예. 거기서 계엄을 모의하고 그다음에 국무회의 비슷한 거를 장소를 옮겨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알려져 있죠. 뭐 사실은 국무회의도 아니었다 그러지만 예. 어쨌든 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계엄 얘기를 처음 들었고 포고문이나 뭐 이런 걸 처음 봤다는 거거든. 근데 CCTV 내용은 그게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요. 문서를 이미 보고 이런 것들 최상목 대행도 예. 보고 이상민 장관도 진술과 보고 다른 게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고 갔다면은 여기서 무슨 차이가 생기냐면은 사전 모의 과정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나중에 수습을 못한 그 책임 정치적 책임만 지는 거냐 사법적 책임도 지냐 정치적 책임만 지는 거냐 요 부분에 공백이 국가수사본부에서 지금 보고 있는 핵심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얘기 나왔었어요. 최상모 부총리의 경우는 그 중에 가장 반발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지금 이미 지적하셨듯이 헌법재판소에서의 한덕수 전 총리의 발언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그렇게 유리한 발언은 아니었거든요. 아니었죠. 네. 그래서 저는 이 CCTV에 포고령을 읽는 것 같은 장면이 나왔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좀 더 명확해진 다음에 우리가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관료 출신들이에요. 네. 관료 출신의 특징을 아시지 않습니까? 알죠. 절대 자기 손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책임을 져야 될 일에 대해서 그렇게 그 먼저 뛰어드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좋게 말하면 생각이 깊은 거고 예.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계산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마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대권에 대한 그 욕심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보수 진영 쪽 말씀을 드리자면 정치인들이 유권자들로부터 불신을 받는다라는 판단을 하니까 그 보수 내부에서 차라리 한덕수는 어때라는 얘기가 나온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계엄에 대해서 본인이 반대했다 그러고 헌재에서도 이거는 그런 제대로 된 국무회의도 아니었다 그러고 거기다가 그 당시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트럼프의 그 관세에 예. 대한 압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교도 중요하고 통상 다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의 경력이 두루두루 걸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보수에서는 정치색이 약한 이런 관료 출신의 전문가 위기의 경제에 대해서 그리고 한미 관계에 대해서 수습이 가능한 이런 식의 카드가 어떤가라는 생각을 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 물론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 이제 소위 이념의 왼쪽에선 그런 주장을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아는 보수는 그렇게 의리가 길지 않아요. 아이고 여기서 반전이 있으시네. 예. 아니 짧게 하라 그러셔가지고 우리 아닙니다. 김현우. 예, 예.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제가 아는 보수는 그렇게 의리가 있지 않아서 선거가 끝나는 동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더 버려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전 내심 왜냐하면은 읽었습니다. 그분이 공천할 거 아니니까. 아, 그런 계산은 아주 날카로워요. 예, 실용적이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네. 네. 이 저는 보수 예, 쪽에서 진짜 보수. 네, 공적인 가치에 대한 알겠습니다. 보수적 개념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계엄에 단호하게 비판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요. 근데 저희 댓글창에는 아무래도 이제 어제 토론의 여파가 크다 보니까 이준석 후보에 대한 비판적인 말들이 워낙 많은데요.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서 이준석 후보한테 영상 편지 하나 쓰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CBS 진행자 할 때 제일 많이 인터뷰해 준 게 이준석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때만 해도 전 신선하게 봤어요. 또 이준석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자가 기어이 우리한테
엄청난 이 불편함을 넘어 상처를 주는구나. 난 이건 정치의 비극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잘못된 교육 제도와 적대적인 공생을 일상으로 하는 정치가 만들어낸 어떤 그 참사이자 재앙이었다. 이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기서 자기가 극우 청년들 긁어 막아주고 이제 저기 계속 그 자기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벌써부터 방향을 정한 것 같아요. 그러나 어제는 정치 생명의 근본을 뒤흔들 사고였습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이것 때문에 여성 진보가 결집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한동안 다 흩어져 있었어. 그런데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이게. 예. 그래가지고 지금 결집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나라를 이렇게 가르면은 앞으로 통합하는데 또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걸리니까 이 분열을 치유해야 될 정치인이 이렇게 사고를 치냐 그래.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응당한 책임이 있을 걸로 봅니다. 네. 아 저도요. 의원님도 마무리. 마무리하셔야 돼요. 저는 뭐 영상 통화할 정도로 그렇게 친하진 않지만 네. 그 이제 보수 재편 얘기하셨잖아요. 예. 예. 그럼 어느 정치인이나 장점도 있고 한계도 있고 그런데 보수 재편을 할 때 저는 젊은 정치인들이 나서는 게 구도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그럼 떠오르는 사람이 한동훈, 이준석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이니까 신이 아니니까 뭐 이제 여러 비판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어제 발언은 저도 굉장히 유감이죠. 근데 이제 본인의 생각은 그 발언의 단초가 이재명 후보와 그 가족이었다라는 부분을 좀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과거에 그 발언이 상당히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 뭐 형수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TV 토론은 그래도 좀 더 품격 있게. 또 토론 앞에 이렇게 19금자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럼요. 뭐 그런 거. 네. 뭐 어제는 뭐 19금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건 저기 뭐냐 전국민 시청 불가 네. 딱지가 붙어야 될. 그렇죠. 예. 성인이라고 해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여성 혐오적 발언이었다고 저희는 좀 규정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댓글창에는 그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자녀 문제와 딱 확언적으로 그렇다라고 아직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네, 알수 김동대 없어요. 의원님의 말씀도 네. 있어서 그 이야기도 전해드리면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은재 뉴스인 5월 28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김준일, 곽우신, 이정주 세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